저 등에 업고 온 핏덩이는 또 무엇이냐? 혼삼날 남의 집 마당에 웬 혹덩이를 들이는 게야? 밥이나 축내는 혹덩이라 손가락질 받던 젖먹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갈 곳 없어 시집가는 누이의 등에 업혀 남의 집 문턱을 넘은 아이였지요. 모진 구박 속에서 10살이 되도록 글 앉아 배운 적 없던 그 아이가 어느 눈보라 치던 밤 버려진 땅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던 날 온 고을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혹덩이라 천대받던 그 아이가 찾아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사르래는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마을 어기로 초라한 가마 한 채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들어서고 있었지요. 본디 새색시가 탄 꽃가마라면 울긋불긋 화려하고 풍악 소리가 요란해야 마땅하건만 그 행렬은 마치 초상집 상여처럼 글괴하고 적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이는 분이라는 이름의 처녀였는데 그 등에는 홀레옷 대신 낡고해진 무명 포대기가 칭칭 감겨 있었지요. 그 포대기 속에는 이제 갓돌을 넘긴 적먹이 남동생 칠성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역병으로 모두 잃고 천혜고아가 된 두 남매가 살 길을 찾아 억지로 맺어진 혼삿길에 오른 것이었지요. 그 어린 동생이 장차 무너진 집안을 송두리째 일으켜 세울 줄을 그때의 분이는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기를 지나 어느 큰 기와집 대문 앞에 멎었습니다. 가마꾼들이 무거운 짐을 부리듯 가마를 내려놓자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문을 열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지요. 화사한 연지곤지 대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곱게 단장해야 할 등 뒤에는 불룩하니 무명 포대기가 매여 있었습니다. 대문 밖까지 나와 며느리를 기다리던 시어머니의 눈이 그 포대기를 보고는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등에 업고 온 저 핏덩이가 대체 무엇이냐는 모진 호통이 겨울마당을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분이는 덜덜 떨리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잠이 깬 칠성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는 축복받아야 할 혼산날 시댁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듯 불길한 징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이와 칠성이 두 남매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모진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지요. 시댁인 김진사댁은 마을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섬이 그득하고 행랑에는 부리는 하인만도 여럿이었지요. 허나 그 집 안주인의 인심은 흉년든 보릿고개보다 더 야박하였습니다. 안주인은 갓 들어온 며느리를 며느리로 여기지 않고 돈 주고 사온 종이라도 부리듯 매몰차게 대하였지요. 곱게 자란 새색시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일이나 실컷 시키면 그만이라 여기는 낯빛이었습니다. 분이가 처음 든 방은 안방도 건넌방도 아닌 찬바람이 송송 드는 헛간 곁에 좁은 단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새색시가 들 자리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곳이었지요. 채성이는 그 방 한 구석에 멍석을 깔고 누워두어야 했는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침얼대면 안주인의 불호령이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갓난쟁이 울음소리가 들리느냐. 당장 그 입을 틀어막지 못할까. 분이는 행주치마에 젖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달려가 채성이의 입에 마른 젖꼭지를 물리며
숨죽여 달래야 하였습니다. 분이에게 칠성이는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은 핏줄이요 살아가는 까닭이었으나 이 집안에서 칠성이는 그저 밥이나 축내는 혹덩이일 뿐이었던 것이었지요. 혼례를 올린 남편 김서방은 분이가 기댈 만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였으나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사는 위인이었지요. 김서방은 분이가 칠성이를 업은 채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고도 헛기침만 두어 번 하고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허, 어머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자네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지. 나는 모르는 일이네. 김서방은 글을 읽는답시고 사랑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나 정작 글재주는 신통치 않아 과거를 볼 때마다 번번이 낙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담이면 몰래 주막을 드나들며 술 타령을 일삼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였지요. 남편이 그렇게 모르는 척 등을 돌리니 분이의 외로움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 모진 구박 속에서도 칠서성이는 참으로 기이한 아이였습니다. 어지간한 아이라면 배고픔과 추위에 밤낮으로 보채련만 칠성이는 좀처럼 우는 법이 없었지요. 배가 고파 칭얼대다가도 누나가 눈물을 보이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누나의 볼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방긋 웃어 보이곤 하였습니다. 마치 누나의 슬픔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담이 깊으면 분이는 차디찬 헛간방에 칠성이를 품고 누워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곤 하였습니다. 처마 끝으로 겨울바람이 울고 지나갈 때마다 분이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 자꾸만 되살아났지요. 그 음성이 아니었다면 분이는 진작에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동생의 작은 숨소리에 의지해 그 길고 추운 겨울밤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칠성이를 이토록 목숨처럼 끌어안는 데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한꺼번에 데려간 그 모진 역병이 마을을 휩쓸던 해 분이의 아버지마저 자리에 누워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 아버지는 마른 가지처럼 야윈 손으로 분이의 손을 잡고 멍석 위에 누인 젖먹이 칠성이를 가리키며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분이야, 이 아비말을 잘 새겨두거라. 피는 물보다 진하고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란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린 것은 결코 네 짐이 아니다. 도리어 네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도록 너를 떠받쳐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게야. 부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아이를 놓지 말거라. 그때만 해도 분이는 그 말을 그저 어린 동생을 가엾이 여겨 부탁하는 애끓는 유언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갓도를 넘긴 핏덩이가 무슨 버팀목이 된단 말인가. 그저 가여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려니 하였지요. 허나 그 말 속에 숨은 참뜻을 그리고 10년 뒤 어느 눈 내리는 산자락에서 벌어질 놀라운 일을 그때의 분이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분이는 그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겨 동생을 지키는 일만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또 믿었습니다. 세월은 더디게 흘렀으나 시집살이의 고됨은 하루도 줄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살얼음이 낀 우물가에서 얼음을 깨어가며
식구들의 빨래를 하였지요. 손등은 터지고 갈라져 핏물이 배었으나 안주인은 그런 며느리를 두고 게으르다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부엌일이며 길쌈이며 하인들조차 꺼리는 험한 일은 모조리 분이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이는 칠성이의 끼니 많은 거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 몫의 밥을 덜어 동생의 입에 넣어주고 정작 자신은 식은 숭늉으로 빈속을 달래는 날이 허다하였지요. 안주인의 눈을 피해 부뚜막 한 구석에서 누룽지를 긁어 모아 품에 감추었다가 밤이 되면 헛간방에서 칠성이에게 가만히 건네주곤 하였습니다. 칠성아, 배고프지? 어서 먹어라. 누나는 아까 배불리 먹었으니 걱정 말고. 분이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도 짐짓 배부른 척하며 동생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칠성이는 누룽지를 받아들고도 제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그 작은 손으로 누룽지를 반으로 뚝 잘라 도로 누나의 입에 밀어 넣었지요. 어린 것이 무에 그리 속이 깊은지 누나가 굶는 줄을 다 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이가 칠성이를 들쳐업고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는 동안 사랑방에서는 김서방이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지요.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하고 더듬더듬 읽어나가다가 다음 글자가 막히는지 한참을 끙끙거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등에 엎여있던 칠성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더니 사랑방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갓난아이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깊고 맑은 눈망울이 김서방이 펼쳐둔 책장을 향해 가만히 머물러 있었지요. 마치 그 글자들이 무엇인지 다 안다는 듯 칠성이는 작은 입술을 오물오물 움직이며 김서방의 입모양을 소리 없이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콩타작에 정신이 팔려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늙은 행랑아범 하나가 그 기이한 광경을 흐끗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걸음을 멈추었지요. 갓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글 읽는 입을 저리 따라 하다니 행랑아범은 제 눈을 의심하며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허나 그뿐 누구 하나 그 어린 것의 남다름을 알아채는 이는 아직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칠성이는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누나의 등에 엎인 채로 세상의 글자를 한자 한자 눈에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사랑방의 글 읽는 소리가 그 아이에게는 둘도 없는 스승이요 자장가였던 셈이지요. 그 작은 머릿속에 무엇이 차곡차곡 쌓여가는지 모진 구박에 바쁜 어른들은 아무도 짐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주인이 장롱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금가락지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안주인은 대청마루가 꺼져라 발을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구석에 도둑이 들었다. 내 금가락지가 어떤 물건인데 감히 손을 대. 안주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곧장 분이와 칠성이를 향하였습니다. 보나마나 뻔하다는 낯빛이었지요. 근본 없는 것들이 굴러 들어오더니 기어이 일을 냈구나. 며느리 네가 저 혹덩이를 먹여 살리려고 내 패물에 손을 댄 게 아니냐. 분이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그런 일이 없다 하였으나 안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실 안주인은 진작부터 칠성이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두 남매를 내쫓을 구실만 찾고 있던 하였지요. 금가락지가 사라진 일은 안주인에게 더없이 좋은 핑계가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아니라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도둑과는 한 집에서 못 산다. 분이가 마당에 엎드려 피눈물로 호소하였으나 곁에 있던 김서방마저 어미의 서슬에 눌려 헛기침만 하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자네가 정 억울하거든 잠시 친정에라도 가 있는 것이 어떻겠나. 허나 갈 곳 없는 고아에게 친정으로 가라는 말은 한겨울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칠성이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서슬푸른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어머님, 저는 죽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정 못 믿으시겠거든 제 짐을 낱낱이 뒤져보십시오. 안주인은 곧장 하인들을 시켜 분이의 보따리를 샅샅이 풀어헤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칠성이의 기저귀 외에는 금붙이 비슷한 것 하나 나오지 않았지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안주인 앞에서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창을 올렸습니다. 만약 제 짐에서 가락지가 나오지 않거든 저 아이를 이 집의 식구로만 거두어 주십시오. 밥상을 축내지 않도록 제 몫을 덜어먹이겠습니다. 갈 곳 없는 며느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처절한 흥정이었습니다. 끝내 가락지는 분이의 짐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안주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그나마 들어 살던 곁방에서마저 두 남매를 끌어내어 가축이나 들이던 차디찬 헛간으로 내쫓아버렸지요. 재수없는 것들.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대지 말고 쥐 죽은 듯 살아라. 찬바람이 송송 들이치는 헛간 바닥에 멍석을 깔고 앉은 분이는 그제야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죄 없이 도둑으로 몰린 것도 어린 동생과 함께 내쳐진 것도 모두가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요. 칠성아, 이 가여운 거사. 누나가 못나서 너를 이런 곳에서 재우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고니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품에 끌어안자 칠성이는 그 작은 손으로 누나의 젖은 뺨을 가만가만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내어 누나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지요. 그것은 반쯤 먹다 말라 비틀어진 곶감 한 조각이었습니다. 낮에 제사상 밑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었으나 차마 혼자 먹지 못하고 배고플 누나를 위해 품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작은 곶감 조각을 손에 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어린 것이 떨어진 곶감 한 조각마저 누나에게 양보하는 그 마음이 분이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지요. 한참을 울고 난 분이는 젖은 눈을 닦으며 가만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살아야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짐승처럼 구르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살아남아야겠다. 그날 밤 헛간의 짙은 어둠 속에서 분이의 두 눈은 비장하게 빛났고 칠성이의 두 눈은 그 어둠 속에서도 별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차디찬 헛간 한 구석에서 두 남매의 모진 세월이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분이의 고운 얼굴에는 기미가 내려앉고 손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져 영락없이 고생의 전환하게 꼴이 되었지요. 갓도를 넘겼던 칠성이는
어느덧 콧물을 훌쩍이며 누나의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는 10살 사내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헛간에 찬바람을 맞으며 자랐어도 칠성이의 두 눈만은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 샛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남매는 여전히 이 집안에서 가장 천한 일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새벽이면 칠성이는 제 몸보다 큰 빗자루를 들고 너른 마당을 쓸었고 분이는 우물가에서 얼음을 깨며 빨래를 하였지요. 두 사람의 처지는 변함없이 고달팠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봄볕처럼 따스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사랑방에서는 어김없이 김서방의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서방은 10년이 지나도록 늘 같은 책을 붙들고 있었으나 글의 진도는 좀처럼 나가는 법이 없었지요. 마당을 쓸던 칠성이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빗자루질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칠성이의 입술은 김서방이 읽어나가는 글귀와 한치도 어긋남 없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김서방이 다음 구절에서 막혀 더듬거리면 칠성이는 작은 입술로 그 다음 구절을 소리 없이 줄줄 읊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손에 책 한 권 쥐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10년 동안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었을 뿐인데 칠성이는 어느새 그 어려운 글들을 통째로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천자문은 진작에 떼었고 이제는 소학을 지나 대학의 문턱마저 넘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김서방이 주막에 술을 마시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칠성이는 마당 한 구석 고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하였지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그림이 아니라 획 하나하나에 힘이 실린 정갈한 글씨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글자를 쓰고 또 썼습니다. 안주인의 호통도, 누나의 눈물도, 배고픔의 서름도 그 글자 하나하나에 꾹꾹 눌러 담는 듯 하였지요. 흙바닥에 새겨진 글씨는 명필이라 이름난 서예가의 글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반듯하였습니다. 그때 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발로 글자를 슥슥 문질러 지워버렸습니다. 허나 이미 늦은 뒤였지요. 땔감을 나르던 늙은 행랑아범이 그 광경을 똑똑히 보고만 것이었습니다. 행랑아범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칠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방금 그게 무슨 글자였습니까? 칠성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천한처지에 글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 건방지다 하여 매를 맞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그린 것뿐이에요. 허나 평생을 남의 집살이로 눈치만 들어온 행랑아범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행랑아범은 사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칠성이의 손에 삶은 고구마 한 개를 가만히 쥐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마. 허나 그 재주가 참으로 아깝구나. 아까워. 행랑아범은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한 신분에 글을 배워봤자 쓸데가 없으련만 썩히기에는 너무도 비범한 재주임을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행랑아범은 칠세성이의 유일한 벗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칠성이의 남다른 재주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가을 거지가 끝나고 곡식장수가 김진사 댁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안주인이 쌀가마를 팔려고 마루에 나와 앉았는데 장수가 슬그머니 저울추를 손가락으로 눌러 무게를 속이려 들었지요.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채성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혼잣말처럼 또렷이 중얼거렸습니다. 10가마니 무게가 어찌하여 8가마니 무게밖에 안 나갈까?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한지 마루에 앉은 사랑들의 눈길이 일제히 채성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안주인이 눈을 부라리자 채성이는 겁먹은 얼굴로도 또박또박 말을 이었지요. 저기 저울을 보셔요. 저울 눈금은 8인데 쌀가마는 분명 10개가 아닙니까? 안주인이 화들짝 놀라 저울을 들여다보니 과연 저울추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장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요. 채성이 덕분에 큰 손해를 막았으나 안주인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쥐새끼같이 눈치만 빨라가지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 말은 그리하였으나 안주인의 눈빛에는 채성이를 다시 보는 기색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지요. 김서방이 시집기 연습을 하느라 낙엽을 두고 그럴듯한 글귀 하나를 떠올리지 못해 끙끙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문 밖에서 걸레질을 하던 칠성이가 저도 모르게 노래하듯 흥얼거렸습니다. 붉은 잎은 임그리다 타버린 속마음이요. 노란 잎은 기다리다 지친 눈물이로다. 김서방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다그쳐 묻자 채성이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그 구절을 다시 읊었지요. 김서방은 무릎을 탁 치고는 그 글귀를 제 것인 양 그대로 베껴 적어 그날 밤 시회에 나갔습니다. 마을 선비들이 김서방의 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나 정작 채성이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재주가 도둑 맞은 것을 알면서도 매를 맞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겼던 것이었지요. 그 무렵부터 김진사 댁에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에는 김진사 댁이 갑자기 물려받은 재주로 떡상하였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정작 김서방의 실력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였지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알게 모르게 풀어나가는 것은 어느새 어린 칠성이의 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면 칠성이는 마당의 항아리 뚜껑을 미리 덮어두었고 쥐가 곡식을 갉아먹는 길목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덫을 놓았습니다. 안주인은 그런 칠성이를 보며 속으로 꺼림칙해하면서도 막상 곤란한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칠성이를 찾곤 하였지요. 칠성아, 저기 뒤주 문짝이 왜 자꾸 삐걱대는지 좀 보아라. 칠성이는 말없이 가서 경첩에 기름을 치거나 돌을 괴어 감쪽같이 고쳐놓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칠성이는 천대받는 군식구이면서 동시에 남몰래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살림꾼이라는 기묘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밤, 칠성이는 헛간에서 낡은 장부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술김에 흘리고 간 가계부 조각이었지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칠성이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분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엇을 그리 골똘히 보느냐. 누나, 이상해.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도무지 맞질 않아. 곳간의 쌀은 자꾸 비어가는데 문서에는 쌀이 그득하다고 적혀 있어. 10살 아이가 알아챌 수 없는 횡령과 가산탕진의 징조를 최성희는 그 작은 장부 조각에서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황급히 칠성이의 입을 막았지요. 그런 소리 함부로 입에 담지 말거라. 누가 듣기라도 하면 경을 친다. 허나 칠성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이 집안에 큰 사달이 날 것임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나서야 할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또렷이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김서방은 밖으로만 나돌았고 안주인은 쌀이 줄어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하인들을 닥달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댁 장남 김서방이 어디 있느냐? 관아로 같이 가야겠다. 마당을 쓸던 채성이는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김서방은 지난 시외에서 얻은 헛된 이름값에 취하여 주막과 노름판을 전전하며 김진사댁 아들이라는 이름을 팔아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죽자는 시솜씨를 뽐내려다 고을 사또가 연 100일장에서 글 한 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자 홧김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문서까지 노름판에 걸었다가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었지요. 그 소식에 안주인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성이가 남몰래 장부를 보며 걱정하던 그 구멍난 곳간이 기어이 터지고 만 셈이었지요.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집안의 세간을 마구잡이로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 된다. 내 자개장, 내 녹그릇은 안 돼. 겨우 깨어난 안주인이 빚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으나 그들은 매몰차게 안주인을 밀쳐냈습니다. 그 서슬푸르던 안주인의 위세도 땅에 떨어졌고 알부자로 소문나던 김진사댁 곳간은 쥐 한 마리 남지 않을 만큼 탈탈 털리고 말았지요. 분이와 채성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이 모진 광풍이 지나가기만을 숨죽여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결국 집문서까지 넘어가 김서방네 식구는 대를 이어 살던 기와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는 상심이라도 쓰듯 마을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를 내어주었지요. 본래는 이마저도 아니 되는 것이나 돌아가신 김진사 어른 체면을 봐서 내어주는 것이요. 쥐 죽은 듯 사시오. 찬바람이 숭숭 드는 흙바닥 단칸방, 그곳이 이제 온 식구가 몸을 뉘어야 할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김서방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고 안주인은 넋이 나간 듯 허공만 바라보았지요. 분이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먼지 쌓인 땅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채성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었는데 그것은 빚쟁이들이 쓸모없는 땅이라며 마당에 내던지고 간 찢어진 땅문서 한 조각이었습니다. 채성이는 그것을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가만히 품에 갈무리하였지요. 그 종이 조각이 장차 무엇이 될지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초가로 쫓겨난 뒤로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쪼들려 갔습니다. 곳간이라 할 것도 없는 단칸방의 쌀독은 이내 바닥을 드러냈고 당장 다음 끼니가 막막한 지경이 되었지요. 김서방은 여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신세 한탄만 늘어놓았고 안주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표독스러워졌습니다. 끼니가 막막하던 어느 날 최성이가 김서방의 옷자락을 잡고 조심스레 입을 떼었습니다. 서방님, 저 뒷산 밑에 빚쟁이들이 버리고 간 밭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방에서 몰래 본 지리서에 겨울에도 김이 오르는 땅 아래엔 더운 물이 흐른다 적혀 있었어요. 허나 김서방은 들은 척도 않고 도리어 발길질을 해버렸지요. 이 재수없는 것이 굶더니 헛것이 다 보이는 게로구나. 채성이는 마당에 나뒹굴면서도 그 버려진 땅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바로 코앞에 있었으나 아집의 눈먼 어른들은 그 말을 한낱 헛소리로 흘려버렸던 것이었지요. 가세가 기울자 안주인은 더욱 미신에 매달렸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굿이라도 해야 한다며 분이가 삭바느질로 겨우겨우 모은 돈마저 털어갔지요. 점쟁이는 안주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귀신같이 골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집안에 끼지 말아야 할 살이 끼었소. 객식구가 주인을 잡아먹을 상이야. 안주인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저 재수없는 혹덩이 녀석이 굴러든 뒤부터 집안 꼴이 이 모양이 난 게야. 집으로 돌아온 안주인은 칠성이를 보자마자 소금을 한 줌 집어 뿌려댔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 따가웠으나 칠성이는 울지 않고 의연하게 눈을 비빌 뿐이었지요. 도리어 그 의젓한 모습이 안주인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에게 남은 마지막 기댈 곳은 남편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김서방의 소매를 붙들고 매달렸지요. 서방님, 어머님을 좀 말려주셔요. 칠성이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허나 김서방은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사람의 정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분이를 바라보던 김서방의 입에서 끝내 모진 말이 흘러나왔지요. 어머니 말씀이 영 틀린 것도 아니지 않은가. 솔직히 저 아이 입 하나 더는 게 사실 아닌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야말로 칠성이를 지키던 마지막 울타리가 무너졌음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며칠 뒤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안주인이 분이를 단칸방 윗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방 안에는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냉기만이 감돌았지요. 분이야, 날이 밝는 대로 칠성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거라. 절에 맡기든 남의 집 양자로 보내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어머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엄동설 안에 어린 것을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든 내 알바가 아니다. 더는 저 군식구 밥숟갈 떠넣는 꼴을 못 보겠다. 정실거든 이 늙은이가 먼저 죽는 꼴을 보든가. 그것은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칠성이가 잠든 방으로 돌아왔지요. 헌데 칠성이는 자지 않고 말똥말똥 깨어 있었습니다. 분이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짐짓 웃어 보였지요. 칠성아, 아직 안 자고 무얼 하느냐? 누나, 울었어. 내가 없으면 누나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영악한 어린 것이 어른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다 알아듣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분이는 칠성이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오열하였습니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너는 내 목숨이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분이는 칠성이를 업고 살그머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칠성이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물었지요. 누나, 우리 어디 가? 응, 우리 좋은 데 가자. 따뜻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데로. 분이는 차마 동생을 버리러 간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허나 분이의 발길은 마을 밖 큰 길이 아니라 인적 끊긴 험준한 산길로 향하고 있었지요. 차마 남의 집 종으로 보낼 수도, 그렇다고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던질 수도 없어
차라리 둘이 함께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려는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새하얀 눈길 위로 두 남매의 발자국만이 외롭게 한 줄로 찍히고 있었지요. 한참을 걸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등에 엎여 있던 칠성이가 갑자기 내려달라고 보채기 시작하였습니다. 누나, 내려줘. 나 걸을 수 있어. 분이가 칠성이를 내려놓자 칠성이는 산길 옆 덤불을 헤치며 어디론가 가려 하였습니다. 분이가 놀라 붙잡았지요. 칠성아, 그쪽은 낭떠러지야. 위험하다. 허나 칠성이는 뒤를 돌아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저기가 바로 우리 살 길이야. 내가 말했잖아. 저 땅에서 김이 난다고. 칠성이가 가리킨 곳은 빚쟁이들이 쓸모없다며 내던진 그 버려진 땅과 산자락으로 이어진 비탈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사방이 온통 새하얀 눈밭인데 칠성이가 선 그곳만은 눈이 녹아 흙바닥이 검게 젖어 있었고 훈훈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분이가 눈을 휘둥그레 뜨자 칠성이는 품속에서 그 찢어진 땅 문서를 꺼내어 흙바닥에 가만히 꽂았습니다. 누나, 여기가 명당이야. 겨울에 눈이 쌓이지 않고 김이 오르는 땅 아래에는 검은 돌이나 더운 물이 흐른다고. 예전에 사랑방에서 몰래 본 지리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 10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리였지요. 그 순간 멀리서 횃불과 함께 우렁찬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이 야밤에 산을 어슬렁대는 게 산도둑이 아니냐? 몽둥이를 든 산지기들이 우르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둑으로 몰릴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분이는 칠성이를 등 뒤로 감추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저희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허나 험상궂은 산지기 우두머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칠성이가 누나의 치맛자락에서 쑥 나서며 당돌하게 외쳤지요. 이 땅은 우리 땅이요! 여기 증표가 있어! 칠성이는 꼬질꼬질한 손으로 찢어진 땅 문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그 낡은 종이 조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이까짓 게 무슨 증표란 말이냐. 어디서 휴지 쪼가리를 주워와서. 우두머리가 거칠게 칠성이의 손을 쳐내자 땅 문서가 눈밭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우두머리의 흙투성이 발이 그 문서를 무참히 짓밟았지요. 안 돼. 그건 우리 누나 밥줄이란 말이오. 칠성이가 우두머리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으나 10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칠성이를 짐짝처럼 밀쳐내니 칠성이는 눈밭에 나뒹굴었고 그 작은 손등이 찢어져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번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분이의 눈이 그만 뒤집히고 말았지요. 제 목숨보다 귀한 동생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자 순한 분이의 어디에 그런 기운이 숨어 있었는지 분이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칠성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무진 것들아! 내 동생을 건드리지 마라! 허나 산지기들은 도리어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남매의 뼛속을 파고들었지요.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이 산속에서 도둑으로 몰려 맞아 죽는구나. 분이는 칠성이를 꼭 끌어안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칠성아, 미안하다. 누나가 못나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두머리의 몽둥이가 막 내리꽂히려는 찰나 칠성이가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다 죽소! 땅이 울고 있단 말이오! 칠성이의 두 눈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쓰인 사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산지기들이 멈칫하는 사이 칠성이는 우두머리의 발밑, 아까부터 줄곧 지켜보던 그 검은 흙구덩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땅 속에서 용이 숨을 쉬고 있소. 어서 비키시오. 홀린 듯 바닥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 우두머리가 밟고 선 땅 주변의 눈이 삽시간에 녹아내리더니 흙바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두머리가 기겁하여 뒷걸음질을 치는 찰나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속에서 새하얀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요. 그것은 차디찬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엄동설안의 추위를 한 번에 녹여버릴 만큼 펄펄 끓는 물이었습니다. 산지기들은 뜨거운 물벼락을 맞고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분이와 칠성이는 멍하니 그 장관을 바라보았지요. 새하얀 수증기 사이로 무지개가 어렸고 얼어붙은 남매의 몸 위로 따뜻한 온기가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아니 칠성이가 끝내 찾아낸 기적이었습니다. 산지기들이 달아난 뒤 고요해진 산속에는 물 끓는 소리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솟구치는 물에 손을 대보았지요. 따뜻하다. 칠성아, 물이 따뜻하구나. 그제야 긴장이 풀린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던 시집살이도, 남편의 모진 배신도, 쫓겨난 서름도 모두 그 뜨거운 눈물에 섞여 온천수 위로 떨어졌지요. 칠성이는 찢어진 손등을 혀로 핥으며 누나에게 다가와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귓가에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또렷이 들살아났습니다. 저 아이는 네 짐이 아니라 너를 떠받칠 버팀목이 될 것이라던 그 말이 10년 만에 비로소 가슴에 사무쳤던 것이었지요. 혹덩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어린 것이 끝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킬 복을 제 손으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산속에서 뜨거운 물이 솟구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저 더운 물이 아니라 몸을 담그면 피부병이 씻은 듯 낫고 쑤시던 뼈마디가 한결 가벼워진다는 신령한 물이라는 소문이었지요. 병든 노모를 업고 온 효자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며 사람들이 구름처럼 산자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영리하게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또렷이 선언하였습니다. 이 땅은 본디 돌아가신 김진사 어른의 땅이었으나 빚 대신 버려진 것을 저희 남매가 물려받았소. 여기 분명한 증표가 있어. 비록 찢어지고 짓밟혔으나 칠성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땅 문서에는 또렷한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야무진 말투와 기적 같은 발견에 혀를 내둘렀지요. 소문은 마침내 관아에까지 들어가 고을 사또가 직접 가마를 타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온천수를 손수 만져보고 맛까지 본 뒤 무릎을 탁 쳤지요. 이것은 임금께서나 쓰신다는 그 온천이 아니냐. 우리 고을에 이런 경사가 나다니. 사또는 칠성이를 불러 그 지혜를 크게 치하하였습니다. 나이는 어리나 그 슬기가 얼음보다 맑구나. 이 땅의 주인은 분명 너희 남매다. 관아에서 이 온천을 보살필 터이니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루아침에 천대받던 고아 남매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이는 사또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칠성이는 또렷한 눈빛으로
마지막 청을 올렸지요. 사또 나으리, 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남매가 다시는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관아의 장부에 또렷이 적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두는 칠성이의 치밀함에 사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천일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한달음에 달려온 것은 옛 김진사 댁의 늙은 행랑아범이었습니다. 집안이 망해 뿔뿔이 흩어졌던 하인들 가운데 칠성이를 끝까지 아끼던 그 행랑아범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지요. 칠성이는 행랑아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범, 이제 남의 집살이는 그만두고 우리와 함께 살아요. 내가 집신 대신 비단신을 신겨드릴게요. 그 말에 행랑아범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로써 칠성이는 믿고 의지할 든든한 사람까지 곁에 두게 되었지요. 한편 쫄딱 망에 거적을 쓰고 다리 밑을 떠돌던 안주인과 김서방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혹덩이 녀석이 온천을 찾아내어 돈방석에 앉았다는 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영치도 없이 온천으로 찾아와 제 핏줄이라도 되는 양 칠성이를 끌어안으려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성이. 그래도 한 집에서 산 정이 있는데 설마 이 어미를 모른 척 하겠느냐. 분이가 치를 떨며 나섰으나 마침 그 자리에 순찰을 돌던 사또가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지요. 조상이 물려준 땅을 노름비주로 날리고 어린 처남과 며느리를 엄동설안을 내쫓은 자들이 무슨 낯으로 여기에 왔느냐. 여봐라, 저 파렴치한 자들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두 사람이 살려달라 애원하였으나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가운데 동정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마음이 약해져 차마 고개를 돌렸으나 칠성이는 끝까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지기 말하였지요. 이 매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지은 죄가 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디 남은 생은 뉘우치며 사십시오. 그날 이후 남매의 삶은 천지가 개벽하듯 달라졌습니다. 사또의 보살핌으로 가꾸어진 온천은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쳤고 엽전 꾸러미가 쌀가마처럼 쌓여갔지요. 허나 칠성이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쫓겨날 적 입었던 누나의 낡은 무명 치마를 고운 비단 치마로 바꾸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내가 약속했잖아. 비단 치마 입혀준다고. 분이는 비단 치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름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남매는 가난하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달마다 금음이면 온천문을 활짝 열어 돈 없는 백성들이 거저 몸을 담글 수 있게 하였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성이를 두고 어린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하였습니다. 세월은 다시 유수처럼 흘러 강산이 또 한 번 변하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고을 어기가 시끌벅적해졌지요.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을 두루 살피러 온 암행어사의 행차였습니다. 헌칠한 키에 늠름한 풍채, 관복을 차려입은 그 어사는 다름 아닌 칠성이었습니다. 못다한 공부에 매진하여 마침내 장원으로 급제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높은 벼슬에 올라 고향을 찾은 것이었지요. 집에 도착한 칠성이는 관복도 미처 벗지 못한 채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던 분이가 깜짝 놀라 일어섰지요. 세월의 풍파에 분이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늙어버린 누나를 바라보던 칠성이가 그 자리에서 넓은 등을 내밀었지요. 누나, 업혀. 옛날엔 누나가 나를 업고 시집을 갔잖아. 이제는 내가 업어줄 차례야. 분이는 못 이기는 척 동생의 등에 가만히 업혔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 누나의 무게에 칠성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 옛날 제 작은 몸이 누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었을 터인데 누나는 그 짐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살구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칠성이가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누나, 기억나.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고 정은 피보다 진하다고. 분이는 동생의 등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이라 불리며 구박받던 그 어린 것은 어느새 누나를 너끈히 업어주는 든든한 거목이 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젖먹이가 그를 깨친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은 누이의 사랑이었다고 말이지요. 김서방네가 쓸모없다 버린 땅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올랐듯 차가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남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